돈독이 형님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집 사면 평생 빚쟁이 깡통 차고 길거리 낳는다 이런 얘기.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자극적인 공포썰이 아니야. 한국은행, 국제금융협회, KDI, 그리고 일본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팩트 분석이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해둘게. 형님들 솔직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지? 우리나라가 진짜 일본의 그 끔찍한 잃어버린 30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겁주는 소리인지 오늘 돈독이가 아주 뼈 때리는 팩트로 싹 다 정리해줄게. 할머니도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나라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알게 돼. 끝까지 안 보면 나중에 그때 그 돈독이 말 좀 들을 거라고 후회할걸. 형님들, 일본 버블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플라자합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기억해야 돼. 플라자합의가 바로 일본 버블의 방아쇠였거든. 때는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5개국 G5 경제 수장들이 모였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야. 당시 미국은 고민이 깊었지. 일본 물건들이 전 세계에 너무 잘 팔렸어. 미국은 계속 적자고 달러 가치는 너무 높아서 미국 물건은 가격 경쟁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딱 찍어서 말했어. 야, 일본, 너네 엔화 가치 강제로 올려.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야. 이 합의가 터지자마자 엔화 가치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플라자 합의 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240엔을 내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20엔만 줘도 살 수 있게 됐어. 사실상 엔화의 몸값이 단기간에 2배나 껑충 뛴 거야. 베네수엘라는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폭락해서 물가가 치솟아 망한 거라면 일본은 반대로 엔화 가치가 금값처럼 폭등하는 바람에 수출길이 막혀 비상이 걸린 거야. 물론 수입할 땐 완전 땡큐였어. 외국에서 석유든 명품이든 전보다 반값에 사올 수 있으니까 다들 축제 분위기였지. 물가가 싸지니까 살림살이는 좀 펴지는 것 같았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일본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어. 미국에 자동차 한 대 팔아서 1만 달러를 벌어오면 예전엔 일본 돈으로 240만 엔을 챙겼거든. 근데 이젠 똑같이 팔아도 내 손엔 120만 엔밖에 안 들어와. 앉은 자리에서 월급이 반토막한 셈이지. 그렇다고 가격을 2배로 올릴 수도 없었어. 가격 올리는 순간 누가 일본 차를 사겠어? 한국이나 독일 차로 갈아타 버리지. 결국 가격 경쟁력은 박살났고 일본 수출 경제엔 비상이 걸렸어. 공장은 멈추고 수익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지.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를 억지로라도 떨어뜨려야 했지. 그래서 꺼낸 필살기가 바로 금리 인하야. 금리를 낮추면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지 알려줄게. 형님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해봐. 엔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일본 은행이 이젠 이자를 거의 안 주겠대. 반면에 미국은 이자를 5%씩 꼬박꼬박 준대. 그럼 형님이라면 그 돈을 일본에 계속 둘 거야? 당연히 아니지. 다들 일본에 둬봐야 이득 없네 하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러 가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엔화를 시장에 막 내다 팔면 어떻게 될까? 상품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듯 엔화 가치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지. 정부는 이걸 노린 거야. 엔화 값을 떨어뜨려서 수출 기업들 숨통 좀 틔워주려는 전략이었던 거지. 그런데 수출이 안 되면 내수 경제라도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 그게 당시 일본 정부의 가장 뼈아픈 고민이었어.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은 맞았는데 강약 조절에 실패해서 나라 전체가 부작용에 빠진 케이스지. 일본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길이 막히면 당장 굶어 죽을 판이잖아? 이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였어.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며 버티거나 아니면 안방경제 즉 내수를 살리는 거였지. 일본은 후자를 택했어. 밖에서 돈 못 벌어오면 우리끼리라도 돈을 써서 경제를 돌리자는 전략이었어.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확 낮춰버려. 이자가 이렇게나 싼데 돈 빌려서 새 공장도 짓고 사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사세요 하고 판을 깔아준 거지. 정부의 의도는 좋았어. 낮은 이자로 빌린 돈이 건전한 소비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바랐거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어. 돈의 흐름이 정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거야. 기업들은 그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였고 개인들도 은행에 예금해봐야 이자도 없는데 빚내서 집 사면 대박 난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뛰어든 거지. 경제는 미친 듯이 과열됐어. 이쯤 되면 정부가 금리를 다시 올려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거든?
근데 수출 기업들이 아직 힘들다고 하니까 차마 브레이크를 못 밟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결국 내수가 건강하게 살아난 게 아니라 오직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 성이 되어버렸어. 자, 이제부터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가 시작돼. 1980년대 후반 일본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어. 게다가 당시 일본 은행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미친 믿음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 보통 집을 살 때 내 돈도 좀 보태야 하잖아? 근데 이때는 집값의 100%, 심지어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곳까지 생겨났어. 은행들이 어차피 땅값은 내일 또 오를 텐데 대충 빌려줘도 안마한다며 심사도 안 하고 돈을 펑펑 뿌려댄 거지. 한마디로 시스템 전체가 부동산 불패라는 환상에 빠져서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었던 거야. 이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됐겠어? 그냥 오른 수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해버려. 당시 언론이랑 학계에서 진지하게 나왔던 말이 뭔 줄 알아? 도쿄 땅 다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거였어. 도쿄 23구 땅값이 미국 50개 주 전체 땅값이랑 맞먹었다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지. 도쿄 23구 면적은 우리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 반면에 미국은 도쿄 23구를 미국 옆에 붙여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야. 미국이 도쿄보다 16,000배나 더 넓거든. 그런데 그 조그만 도쿄 땅값이 그 넓은 미국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땅을 다 합친 거랑 맞먹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 도쿄 땅 하나 팔아서 미국 전체를 통째로 쇼핑할 수 있었다는 소리니까 니케이 지수가 1989년 말에는 39,000엔까지 찌더버려. 거의 4배가 뛴 거지. 이때 도쿄증권거래소가 시가총액 세계 1위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20개를 뽑으면 그중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어. 삼성이니 애플이니 하는 이름보다 일본 은행 이름들이 전 세계를 도배하던 시절이었지. 이때 일본 형님들은 취해서 살았지. 회사 면접만 봐도 교통비로 수만 엔을 주고 택시 잡으려고 일만 엔 지폐를 흔들던 시대였어. 이때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빌리느냐에만 집중했어. 이게 30년의 고통을 만든 거야.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일본 정부도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 이거 좀 심한데?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냐? 라는 공포가 덮친 거지. 그래서 결국 미친 듯이 달리는 말의 고삐를 확 잡아당기로 해. 우선 1989년부터 금리를 무섭게 올리기 시작했어.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빨아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지. 그리고 1990년 결정타를 날려 바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라는 걸 도입했어. 쉽게 말하면 은행들한테 이제 부동산 사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지 마. 한도 딱 정해줄 테니까 그 이상은 국물도 없어.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야. 돈줄을 아예 끊어버린 거지. 결과는 어땠을까? 말 그대로 파티는 끝났어. 어차피 내일 또 오를 텐데 라며 빚내서 버티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 사겠다는 사람은 사라졌는데 팔겠다는 사람만 넘쳐나기 시작했지. 영원히 터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거대한 풍선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어. 파티가 끝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호러 영화야. 구체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팩트 체크 들어간다. 1991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조금 조정받는 수준이 아니었어. 도쿄의 노다지 땅이었던 상업지는 무려 70에서 80%가 떨어졌어. 도쿄 주거지도 평균 반토막이 났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지.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1200억을 주고 온 건 지금부터야. 도쿄 아파트가 반토막 날 때 다른 땅들은 더 처참했거든. 도쿄를 포함한 일본 6대 도시의 전체 땅값 평균을 내보잖아? 그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떨어져서 결국 4분의 1 토막이 나버려. 20년 동안 내 재산이 매달 줄어드는 걸 지켜봐야 하는 그 고통은 어떨까? 결국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의 국력은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어. 1991년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 미국 턱 밑까지 쫓아가서 세계 1위를 노리던 나라였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겉으로는 세계를 다 씹어먹을 것 같았던 1991년이 사실은 일본 버블이 처참하게 터지기 시작한 운명의 해였거든. 전 세계가 일본을 우러러보던 그 순간에 안쪽에서는 이미 주식과 부동산이 피를 흘리며 주저앉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일본의 모습은 어떨까? 15%였던 비중은 고작 4, 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족쇄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미국은 저 멀리 날아올랐고 중국은 괴물처럼 퍼져서 일본을 추월해버린 거지. 결국 80년대 일본의 미친 파티가 남긴 건 한때 세계를 다 살 것 같았던 일본의 기세를 30년 넘게 가둬버린 거대한 감옥이었던 셈이야. 당시 수조 원대 자산가라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도 법을 터지자마자 파산해서 야반도주하거나 해외로 도망치기 바빴어. 진짜 비극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지. 내 집 마련하려고 평생 번 돈에 대출까지 쏟아부었는데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의 늪에 빠져버린 거야.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으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이자만 갚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 자산은 증발했는데 빚만 남은 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잔인한 실체야. 여기서 일본이 빠진 진짜 덫이 하나 더 있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경기를 살리려고 국채를 찍어서 계속 돈을 풀었어. 돈이 너무 풀려서 버블이 터진 건데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또 풀어?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맞아.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지. 근데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어. 1991년에 버블이 터지자마자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거든. 그래서 1992년부터 바로 행동에 나서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네? 그럼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대신 써줘야지 라면서 국채를 찍어 도로 건설하고 다리 놓는데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야. 일단 죽어가는 환자부터 살리고 보자는 심정이었던 거지. 근데 1990년대 후반이 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져. 은행들까지 줄줄이 망하게 생긴 거야.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살리겠다고 더 많은 빚을 내서 돈을 퍼부어. 2001년에는 아예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서 시장에 뿌리는 지경까지 갔지. 그렇게 10년, 20년 조금만 더 수혈하면 살아나겠지 하며 버틴 게 벌써 30년이야. 그 결과가 뭐냐고? 90년대 초반만 해도 GDP 60% 수준이었던 정부 빚이 지금은 250%를 넘어서 세계 1위 빚쟁이 국가가 돼버렸어.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형님들 있지? 빚은 미국이 제일 많은 거 아냐? 빌린 돈의 액수 자체는 미국이 1등이지. 근데 그 나라 경제 규모랑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져. 미국은 덩치가 워낙 커서 빚이 GDP의 120% 정도야. 근데 일본은 얼마냐고? 250%를 넘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GDP 대비 빚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해. 30년 넘게 성장은 멈춰버렸는데 나라 빚은 세계 1위로 치솟았어. 그런데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도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는 순간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폭발해버리거든. 금리를 겨우 1%만 올려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 갚는 데만 쓰여야 해. 금리 올려서 물가 잡으려다가 나라 국간이 거덜나는 상황. 여기서 잠깐 경제 상식 하나만 짚고 가자. 원래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 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이때 금리를 올리면 두 가지 마법이 일어나. 이자가 높으니까 다들 예금을 하겠지? 돈이 은행으로 몰려.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소비가 줄어. 결국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도는 돈이 줄어들고 돈이 귀해지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야. 이게 경제학의 정석이지. 그런데 일본은 부채 때문에 이걸 못해. 이게 바로 일본을 묶어버린 부채의 덫이야. 결국 불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너무 많아서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고 기둥까지 썩어버린 셈이야. 끄라는 불은 못 끄고 집만 망가뜨린 이 비극. 이게 바로 일본형 장기 침체의 구조적 실체야.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0% 금리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30년째 갇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일본이 지난 30년 내내 땅속으로 파고들기만 한 건 아니거든. 2000년대 중반이나 아베노미스 때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꽤 반등했어. 지금 도쿄 핵심 지역은 예전 버블 때 가격을 회복하거나 아예 신고가를 찍은 곳도 많지. 시간이 흘러서 도쿄 도심에도 다시 화려한 빌딩들이 들어섰지. 하지만 그 속을 채우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고 무기력함이 들어찼거든. 일본 사회 전체가 겪은 거대한 트라우마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거야. 여기서 이런 질문하는 형님들 꼭 있어. 우리나라는 IMF 때 은행들 문 닫고 난리 났어도 금방 극복했는데 일본은 왜 30년이나 질질 끈 거야? 이유는 간단해. 우리나라는 썩은 살을 한 번에 확 도려냈거든. 망할 은행, 망할 기업들을 정부가 그냥 놔두지 않았어. 고통스럽지만 한 번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 거지. 근데 일본은 그러지 못했어. 이미 망했어야 할 기업들이랑 은행들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는 핑계로 계속 억지로 살리는 거야. 이걸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해. 썩은 살을 안 도려내고 계속 진통제만 맞으면서 버티다 보니까 몸 전체가 서서히 망가져서 30년 넘게 침대에 누워있게 된 거지. 정부가 망해가는 은행과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은행은 자기들 코가 석자라 새로운 곳에 대출해줄 엄두를 못 내고 기업들은 혁신은커녕 그냥 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돼버렸어. 돈이라는 건 새로 태어난 산업으로 흘러가야 나라가 활력이 생기는데 그 돈이 전부 좀비들 인공호흡기 대주는 데만 쓰인 거지. 위기는 막았을지 몰라도 성장은 질식사시켜버린 셈이야. 한 방에 쓰러진 게 아니라 산소 부족 상태로 30년을 버틴 게 바로 일본형 불황의 본질이야. 그런데 일본을 진짜로 묶어버린 건 집값 하락 그 자체가 아니야. 더 치명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야. 내년에 더 싸질 텐데 왜 지금 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 소비도, 투자도, 결혼도 전부 미뤄지게 돼. 일본은 바로 이 심리 상태에 30년 넘게 갇혀 있었어. 결국 일본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고 그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심리적 뿌리였던 거지. 기업도, 가게도 다 빚 갚느라 바빠서 소비를 안 하니까 경제가 멈춰버린 거야. 자, 이제 형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냐고 이거잖아. 형님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당시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는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있거든.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쏠림이야. 당시 일본인들은 토지 신화라는 걸 믿었어.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때? 다들 부동산 불패라고 하잖아. 결국 남는 건 집뿐이다 라면서 말이야. 수치로 보면 더 확실해. 지금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65%가 넘어. 10억 자산가라고 해도 6억 5천만 원은 집값이라는 거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주식이나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거랑 비교하면 우리는 집값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지. 특히 돈 좀 있다는 형님들, 어르신들일수록 이 쏠림이 훨씬 더 심해. 이게 왜 위험할까? 상상해봐.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가 집인데 집값이 뚝 떨어진다고 쳐보자고. 당장 내 수중에 현금은 없는데 내 재산은 반토막이 났어. 그럼 형님들 오늘 저녁에 삼겹살 사 먹겠어? 아니지. 당장 외식부터 줄이고 소비부터 팍 끊을 거잖아. 일본이 그랬어. 집값 떨어지자마자 전 국민이 지갑을 닫아버렸고 그게 30년 침체의 시작이었거든. 우리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만약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일본이 겪었던 그 비극이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부동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고령화야. 다들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인 줄 알지? 근데 진짜는 우리나라야.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거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산더미야. 게다가 연금이랑 복지비는 계속 들어가겠지. 세 번째, 일본이 무너질 때 그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건 바로 수출과 청년이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 우리나라는 수출 아니면 시체잖아.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다 너무 훌륭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일본이 자동차랑 가전으로 먹고 살 때랑 똑같이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휘청여도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구조라는 거야. 내수는 얼어붙었는데 밖에서 벌어오는 돈까지 줄어들면 그땐 진짜 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 가슴 아픈 부분인데 바로 청년들의 절망이야. 일본은 버블 터지고 나서 취업 비약이라는 세대가 생겼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떠돌며 사회의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때? M4 세대라고 부르잖아. 이미 집값은 안드로메다로 갔고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 자산 격차는 이미 넘사벽으로 벌어졌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이고 출산이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야. 형님들, 이건 단순히 애를 안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야. 나라의 장기적인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거든. 일본이 청년 세대의 절망을 해결 못해서 30년을 흘려보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각한 자산 격차와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어. 우리는 지금 인구가 소멸 수준이야.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위험해. 10년 뒤에 이 집값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얘라고 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결국 수출이라는 외줄타기를 하면서 안으로는 미래 세대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나라. 이게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기의 민낯이야. 네 번째, 병이 생겼으면 제때 수술을 해야 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수술이 무서워서 진통제만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일본과 너무 닮아 있어.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좀 달랐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수술을 했거든. 망할 기업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하면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다시 일어났던 저력이 있는 나라야.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결단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먼저 일본을 봐봐. 1991년 버블이 터졌을 때 일본 정부는 나라 시끄러워질까봐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했어. 망해야 할 기업들에 억지로 빚을 내주며 인공호흡기를 붙여줬지. 그 결과가 뭐야? 일은 안 하고 나라 돈만 축내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나게 됐고, 그게 일본 경제의 활력을 30년 동안 갉아먹었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본의 그 나쁜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야. 부동산이랑 가계부채 문제,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는 거 정치인들도 다 알아. 그런데 이걸 건드리는 순간 욕을 먹거든. 집값 잡겠다고 강력하게 수술하면 집 가진 사람들 표 떨어지지. 그렇다고 대출 규제 빡빡하게 하면 당장 경기 죽는다고 난리 나지. 결국 내 임기 때만 안 터지면 된다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돈또가 우리 지금 DSR 규제도 하고 대출 꽉 조이고 있잖아. 이게 수술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 맞아. 도구는 준비돼 있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수술대에 환자를 올려놓고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때마다 자꾸 강력한 진통제를 놔준다는 거야. 집값 좀 빠진다 싶으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 금융 풀어서 다시 빚내서 집 사게 만들고, 건설사들 무너지려 하면 PF 대출 만기 연장해주면서 억지로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있잖아. 이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뒤로 미루면서 병을 더 키우는 꼴이야. 일본은 그 수술 타이밍을 놓쳐서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어. 우리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표 눈치 보느라 부동산 거품과 빚 문제를 계속 안고 가다가는 어느 순간 일본보다 더 처참하게 터질지도 몰라. IMF 때는 온 국민이 금을 모으며 고통을 견뎌냈지만 지금은 정치권이 그 고통을 외면하며 미래를 담보잡고 있는 셈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처럼 30년간 질질 끌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수술을 미룬 대가로 어느 순간 고통스러운 강제 수술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버블은 정말 터질 것인가?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부터 우리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2부에서 완벽히 정리해줄게.